여러분, 죽음은 어떤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비린 피 냄새를, 누군가는 차가운 흙 냄새를 떠올리겠지만 2026년 서울의 한복판에서 마주한 죽음의 냄새는 기괴하게도 달콤한 과일향이 섞인 숙취해소제 냄새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속에서 누구보다 맑고 청순한 미소를 짓던 20살의 김소영. 그녀의 가방 안에는 예쁜 화장품 대신 인간의 중추신경을 단숨에 마비시켜버리는 치명적인 독약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유혹했고 남자가 의식을 잃어가는 곁에서 태연하게 치킨 10인분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사람을 언팔로우하듯 생명을 끊어버린 이 포식자의 미소 뒤에는 대체 어떤 괴물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시스템의 방치와 한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참극, 강북 모텔 연쇄 독살 사건의 그 잔인한 기록을 단 한 줄의 누락도 없이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 이야기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힘든 엽기적인 범죄의 전말이자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청년들의 비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김소영의 사냥은 2025년 8월 아주 치밀한 시나리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성폭행을 당해 죽고 싶다, 잠을 잘 수 없다며 눈물 어린 연기를 펼친 그녀는 수사기관을 완벽히 속였습니다. 사실 이 고소는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남성에게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무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PTSD 치료를 구실로 강력한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살인 도구를 확보한 그녀는 마치 실험실의 연구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생성형 AI인 챗GPT에 접속해 소름 끼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요? 얼마나 먹으면 위험해지나요? 정말 죽을 수도 있나요? 인공지능이 내뱉는 치명적인 경고 문구들은 김소영에게는 오히려 완벽한 살인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칼자루 뒷부분으로 하얀 알약들을 잘게 빻았습니다. 서걱거리는 가루가 되어버린 독약을 그녀는 무색무취의 음료병에 정성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방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준비가 된 움직이는 톡극물 저장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2025년 10월 25일 오후 5시 41분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화이트 와인을 마시던 20대 남성 H씨. 김소영이 건넨 잔을 비운 그는 식탁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H씨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통증 자극을 줘도 겨우 반응할 뿐이었고 동공이 바늘 구멍처럼 작아지는 동공축동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눌해진 말투와 마비된 다리. 이것은 김소영이 세상에 보낸 첫 번째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었습니다. 광기는 12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에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김소영은 아르바이트로 만나 한 달간 교제한 남자친구 B씨와 거친 싸움을 벌였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김소영은 갑자기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화해를 제안합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지? 이거 마시고 기운내. 그녀가 건넨 피로회복제에는 벤조디아제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음료를 마신 B씨는 불과 20분 만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김소영은 당황하기는커녕 태연하게 B씨의 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전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틀 만에 사투 끝에 깨어난 B씨가 뭘 넣었냐고 추궁하자 김소영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이별을 통보하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B씨는 결국 1월 말 상해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김소영은 경찰의 추적을 받는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 독약병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1월 초순 종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I씨가 쓰러졌습니다. 1월 중순 강북구 수유동의 노래방에서 남성 G씨가 다시 그녀의 덫에 걸렸습니다. G씨는 숙취해소제를 마신 직후 암전되듯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몸에서 기괴한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소영은 체포된 후 단 3명에게만 음료를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편의점에서 한꺼번에 35,000원어치의 숙취해소제를 사들인 기록이 드러나며 그녀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에게 남성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종료 버튼을 누르듯 약물을 먹여 잠재워야 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했습니다. 남자들이 금방 깨어난다는 사실에 분노한 그녀는 이제 약물의 농도를 2배, 3배로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연습은 끝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터졌습니다. 2026년 1월 28일 밤 9시 24분 김소영은 일주일 전 술집에서 알게 된 29세 남성 김수혁 씨를 수유동의 한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그녀는 입실하자마자 수혁 씨에게 미리 제조해온 죽음의 드링크를 건넸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퇴실 시간이 지나도 기척이 없자 모텔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제 들어갔던 모습 그대로 옷도 벗지 못한 수혁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사후 강직 상태였고 입가에는 죽음의 직전에 쏟아낸 체액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김소영은 그가 고통 속에 숨져가는 동안 현장을 빠져나와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수혁 씨의 휴대폰에 오빠가 너무 취해서 잠만 자니까 나 먼저 갈게 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쿡가수의 약물 감정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녀를 길거리에 방치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기다림이 또 다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26년 2월 9일 경찰은 김소영에게 조사 일정을 사흘 뒤로 미뤄주겠다는 최악의 호의를 베풉니다. 그 사흘은 김소영에게 마지막 사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SNS로 연락하던 27세 직장인 최영민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늘 방 잡고 배달시켜 먹자. 내가 아는 고기 맛집이 있는데 거긴 배달 전문이야. 하지만 영민 씨는 몰랐습니다. 그가 주문하려던 식당은 매장 식사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소영은 오직 밀폐된 공간에서 영민 씨를 제압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입실 직후 그녀는 영민 씨에게 독약 섞인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습니다. 영민 씨가 쓰러지자 김소영의 엽기적인 본성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영민 씨의 카드를 꺼내 치킨과 떡볶이 등 무려 10인분에 달하는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내역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치킨 양념 소스 추가, 즉석밥 추가 등 무려 20여 가지의 항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배달 기사가 도착하자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문을 열어 거대한 음식 봉투들을 받아 챙겼습니다. 영민 씨가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동안 김소영은 그 옆에서 배달된 음식들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영민 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챙기고 남은 음식을 들고 2시간 만에 모텔을 나섰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녀를 쫓기듯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며 초조해하던 묘한 손님으로 기억합니다. 다음날 영민 씨 역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무려 8종류의 약물과 알코올이 뒤섞여 검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는 측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와 심장은 치명적인 독물과 싸우며 밤새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체포된 김소영의 신상이 공개되자 세상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청순한 대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상 공개 후 그녀의 팔로워는 순식간에 1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예쁘니까 무죄다, 나라도 주는 음료 마셨을 거다라며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범죄심리학자들의 분석은 차가웠습니다. 김소영의 IQ는 70에서 80 사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 수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거실에서 대소변을 보고 어머니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정서적 사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타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도구였습니다. 고급 식당에 가고 싶거나 비싼 음식이 먹고 싶으면 남성들에게 접근했고 갈등이 생기면 약물을 사용해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에게 그녀는 무미건조하게 답했습니다. 무서워서요. 상대가 깨어나서 자신을 신고하거나 비난하는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 진단 점수 25점을 넘긴 괴물의 실체였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사건 이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일부 여초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소영을 영웅으로 떠받들며 남성 피해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김소영이 상습 절도와 무고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잠재적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복수라며 사건을 미화했습니다. 심지어 X에서는 그녀가 사용한 약물의 배합 비율을 레시피처럼 공유하는 기괴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가학적인 행태였습니다. 김소영은 이제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그녀는 끝까지 죽을 줄 몰랐다고 강변하겠지만 챗GPT에 던졌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은 이미 그녀의 사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에 신고, 1월에 첫 살인 이후 경찰이 조금만 더 기민하게 움직였더라면 마지막 희생자 영민 씨는 지금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살인마를 거리에 방치한 시스템의 구멍이 한 청년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강북 모텔 연쇄 독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작 치킨 한 끼 13만 원의 결제 내역이 한 청년의 목숨보다 무거울 수 있는 것일까요? 김소영의 인스타그램 속 화사한 일상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진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이 든 음료를 건네며 웃음 짓던 그 포식자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범죄자의 외모에 현혹되는 순간 제2의 김소영은 또다시 거미줄을 칠 것입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청년들의 명복을 빌며 이 잔혹한 기록이 우리 사회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톡톡 그날 이후 여기서 마칩니다.